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위한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기본의 그 방대한 저작이죠. 로마 제국 쇠망사. 이 책을 통해서 로마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또 논란이 많은 인물 율리아누스 황제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율리아누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로마 제국이 점차 기독교화되어 가던 그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려고 했던 인물이죠. 맞아요.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대담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기본의 기록을 보면 특히 그가 군대의 추대로 황제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그의 통치 철학 그리고 상당히 급진적이었던 정책들 그리고 결국 비극으로 끝난 페르시아 원정까지. 정말 짧지만 강렬했던 삶이었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기본의 책에서 해당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좀 명확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율리아누스에게는 배교자라는 비난과 동시에 마지막 철학자 황제라는 이 상반된 칭호가 붙게 되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의 야심찬 계획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런 시도는 왜 좌절되었는지 이것도 궁금한 지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가 기본은 이 복잡한 인물을 과연 어떤 시선으로 보고 평가했을까? 이런 점들을 좀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네, 율리아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방향을 트려고 했던 그 격동의 시대를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탐구를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율리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과정부터가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당시 황제는 콘스탄티우스 2세였고 제국 상황이 꽤 복잡했잖아요. 동쪽 페르시아 문제도 있었고. 네, 그리고 황제 가문 내부의 암투도 아주 심각했죠.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조카였지만 아시다시피 어린 시절에 가족 대부분이 콘스탄티우스의 의심 때문에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본인도 살아남긴 했지만 계속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학문에 굉장히 몰두했어요. 특히 그리스 철학, 그중에서도 신플라톤주의에 깊이 빠져들었죠. 겉으로는 기독교 교육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로마의 전통적인 다신교 신앙, 그러니까 이교에 더 마음이 끌렸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본은 율리아누스가 자신의 진짜 신념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그 젊은 시절의 고독함, 또 지적인 여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리아 지역의 부제, 즉 카이사로로 임명되면서 군사적인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요. 점차 명성을 얻게 되죠. 아, 그 갈리아에서의 성공이 결정적이었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페르시아 전선을 강화한다고 갈리아 병사들을 동쪽으로 보내라고 명령하면서 모든 게 바뀌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율리아누스 밑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그를 굉장히 신뢰하고 따랐던 갈리아 병사들이 그 명령에 아주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당연했겠네요. 자기들 지휘관을 빼앗아가는 데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동방 전선으로 가야 하니까요. 네, 기본은 그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역사가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의 기록을 인용해서 아주 생생하게 전합니다. 암미아누스는 실제로 율리아누스 밑에서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의 증언이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병사들이 파리에서 밤중에 율리아누스 숙소를 에워싸고는 아우구스투스, 즉 황제로 추대했다는 거죠. 네, 방패 위에 올려서 막 환호하고 그랬다고 하죠. 기록에는 율리아누스가 처음에는 막 거절하고 망설였다고 나오던데 이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였을까요? 뭐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병사들의 열망이 그를 황제의 자리로 밀어올린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율리아누스도 그냥 떠밀려가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추대된 직후에 아테네 시민들한테 편지를 보냈다면서요? 맞습니다.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보낸 그 장문의 편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가 병사들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제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콘스탄티우스 황제 치하에서 자기 가문이 겪었던 부당함 그리고 황제의 실정 같은 것들을 조목조목 비판해요.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거죠.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내전 위기가 고조되죠. 콘스탄티우스는 복종을 요구하고 율리아누스는 자기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네, 타협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여기서 율리아누스의 결단력이 돋보입니다. 정말 대담했어요. 어떻게 움직였나요?
콘스탄티우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소수의 정예 병력만 딱 이끌고 험준한 알프스를 넘어서 발칸반도의 일리리쿰 지역을 그냥 질풍처럼 통과해서 콘스탄티우스의 본거지를 향해 진격해요. 와, 정말 대단한 결단력과 군사적 능력이네요. 네, 암미아누스도 이 과감한 행군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랄까요? 막상 두 군대가 충돌하기 직전에 콘스탄티우스가 갑자기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율리아누스가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황제가 된 율리아누스, 그의 통치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하자마자 상당히 급진적인 개혁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시작부터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콘스탄티우스 시절에 엄청나게 비대해졌던 그 궁정 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했어요. 특히 돈도 많이 들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던 수많은 환관들, 또 시종들을 그냥 가차없이 해고해버렸죠. 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기번이나 암미아누스 모두 이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묘사합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이전 시대의 어떤 사치, 부패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죠. 율리아누스 본인의 생활 방식도 이전 황제들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들었어요. 바닥에서 자고 식사도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네, 맞아요. 극도의 검소함을 실천했습니다. 스스로를 철학자 황제라고 생각했고 그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마치 플라톤이 말한 철인 군주를 실현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시무스, 리바니우스, 프리스코스 같은 당대 유명한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을 궁정으로 초청해서 교류하고 조언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처럼 들리는데요. 혹시 문제점은 없었나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가 존경하고 가까이 했던 철학자들 중에 일부가 궁정의 권력이나 부에 취해서 좀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재능은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겠네요. 네, 율리아누스는 학문과 철학, 그리고 자기가 다시 일으키려 했던 그 이교 신앙의 어떤 순수성, 명예를 지키고 싶었을 텐데 현실은 좀 달랐던 거죠. 기본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율리아누스가 겪었을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줍니다. 율리아누스 통치면 역시 종교 정책을 빼놓을 수 없죠. 이게 가장 큰 논란거리였고 후대에 배교자라는 낙인이 찍힌 결정적인 이유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전 황제들 밑에서 박해받던 여러 종파들이 자유를 얻기도 했고요. 하지만 실제 속내는 달랐던 거군요. 네, 그의 정책 기조는 명백히 기독교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칙령이나 자기가 쓴 글에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경멸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영광을 훼손하는 집단으로 본 거죠. 기번은 율리아누스가 제국이 쇠퇴하는 원인을 기독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분석했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는데 우선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기독교 성직자들이 누려왔던 여러 특권들, 예를 들면 세금 면제, 병역 면제, 국가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을 전부 폐지해버립니다. 교회의 물적 기반을 흔들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가진 재산을 몰수해서 이교 신전 복구하는 데 쓰거나 아예 교회 재산 관리권을 이교 사제들한테 넘기려고도 했고요. 특히 교육 관련 칙령이 파장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인 교사가 그리스 로마 고전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고요? 아, 네. 그게 소위 갈릴리 사람들 칙령인데요. 아주 교묘하면서도 파급력이 컸던 조치입니다. 율리아누스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호메로스나 플라톤 같은 위대한 작가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믿고 존경했는데 그 신들을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작품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 와,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단순히 교사직을 뺏는 걸 넘어서 기독교인들을 로마 그리스 문화의 정통 계승자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들의 지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려 했던 거죠. 당시 기독교 주식인 사회의 춘대비 컸겠어요. 네, 상당한 반발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수사학자였던 프로와 에레시우스의 일화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율리아누스가 그의 명성을 존중해서 개인적으로는 계속 가르쳐도 좋다고 허락해 주려고 했어요. 특별 대우를 해주려 했군요. 네, 하지만 프로와 에레시우스는 동료 기독교 교사들과의 의리를 지키고 자기 신앙 원칙을 따르겠다면서 황제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강단을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네요. 기본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본은 이 정책이 편협하고 부당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율리아누스가 어떻게든 이교 신앙의 지적 기반을 좀 강화해 보려고 했던 그 의도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참 복잡한 평가네요. 종교 정책과 관련해서 또 하나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유대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시도. 이건 왜 시도했고 결과는 어땠나요? 이것도 여러 가지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첫째로는 기독교의 핵심 예언 중 하나,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이 파괴되어 다시는 세워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었던 거죠. 성전을 다시 지으면 그 예언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기독교의 신학적 기반을 흔들려는 의도였군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제국 내에 영향력이 상당했던 유대인 공동체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자기 친구이자 유능한 행정가였던 알리피우스에게 맡겼죠. 그런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굉장히 극적이라고 들었어요.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아주 격렬한 지진이 일어나고 땅속에서 무서운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계속 솟아올라서 인부들을 덮쳤다고 합니다. 마치 화산 폭발 같았다고 묘사돼요. 정말 기이하고 끔찍한 재앙이었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공사는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 대해 기독교 측 기록뿐 아니라 이교도 역사가인 암미아누스도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해석은 달랐겠지만 맞습니다. 기독교 교부들은 당연히 이걸 신의 개입, 즉 율리아누스의 신성 모독에 대한 하늘의 벌이라고 해석했죠. 암브로시우스나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사람들이요. 반면에 암미아누스는 초자연적인 설명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끔찍한 불덩어리가 터져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기본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나요? 기본은 이 초자연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서 공사를 중단시켰다는 점 자체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율리아누스의 의지가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벽에 부딪힌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죠. 율리아누스의 복잡한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그가 직접 쓴 미소포건, 즉 수염 혐오자라는 글인데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쓰인 건가요? 네. 그 글은 율리아누스가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하면서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 머물 때 쓴 겁니다. 당시 안티오키아가 기근으로 좀 어려웠는데 율리아누스가 곡물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시장 개입 정책을 폈어요.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는 안 좋았겠네요. 네, 오히려 상인들이 반발하고 물자를 숨겨버려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불만이 황제에게 향했겠군요. 그렇죠. 안티오키아 시민들이 원래 좀 화려하고 유행에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경박한 면도 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들이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철학자풍의 황제를 막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조롱했는데요? 외모를 삐꼬아서 수염난 염소 같다거나 키가 작고 좀 엄격한 태도를 보고 자주빛 옷을 입은 원숭이라고 놀려댔다고 합니다. 와, 황제를 대놓고 그렇게 조롱하다니 당시로선 목숨을 걸어야 할 행동 아니었나요? 율리아누스는 어떻게 대응했죠? 권력으로 찍어 둘렀나요? 놀랍게도 처벌 대신에 글로써 응수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소포건이에요. 글로써 반박했다고요? 네, 아주 독특한 글입니다. 자기 변론이면서 동시에 안티오키아 시민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풍자죠. 시민들의 차치, 경박함, 배은망덕함에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검소한 생활, 철학적인 이상, 통치 원칙들을 해명하고 변호합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그 글에서는. 뭐랄까, 아이러니, 자기 연민, 분노, 체념 같은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어요. 기본은 이 글을 통해 율리아누스의 문학적 재능과 함께 때로는 좀 오만하고 편협해 보일 수 있는 그의 성격적 단면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글로써 자신을 변호하려 한 점은 철학자 황제답지만 그 내용에서는 통치자로서의 어떤 고독함이나 좌절감 같은 것도 느껴지네요. 네,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티오키아에서의 이런 경험이 결국 그의 마지막 여정이 될 페르시아 원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그의 마지막 불꽃, 페르시아 원정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율리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오랜 숙적이었던 사산조 페르시아의 대규모 원정을 아주 야심차게 준비합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나 트라이아누스 황제 같은 위대한 정복자들의 길을 따르려는 어떤 영웅적인 열망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외부의 군사적 성공으로 좀 돌파해보려는 계산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방대한 병력과 함대를 집결시켰어요. 그런데 암미아누스의 뒤록을 보면 율리아누스가 이 원정을 앞두고 점괘나 예언 같은 것에 상당히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아, 그 이성적인 철학자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그렇죠. 좀 의외의 모습이죠. 원정 초반에는 로마군이 꽤 잘 나갔던 걸로 아는데요. 유프라테스강 따라서 진군하면서 여러 요새들을 함락시켰잖아요. 네, 초기 진군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페리사보르, 마오가말까 같은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페르시아 영토 깊숙이 들어갔죠. 암미아누스는 이때 율리아누스가 전투에서 아주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또 병사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등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전리품에도 욕심내지 않고 검소함을 유지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페르시아 수도인 크테시폰 근처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죠. 바로 로마 함대를 불태워버린 것. 이건 정말 두고두고 논란이 되는 지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요. 병사들의 퇴로를 아예 차단해서 배수의 진을 치려 했다는 설도 있고, 더 이상 함대가 필요 없거나 오히려 짐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도 있고요. 네, 혹은 페르시아의 계략에 속아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본은 이 결정이 전략적으로 엄청난 실수였고 이후 로마군의 그 고통스러운 후퇴와 궁극적인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함대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로마군은 사막과 적진 한가운데 완전히 고립된 거네요. 이때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직접적인 큰 전투는 피하면서 로마군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초토화 전술, 그리고 끊임없는 기습 공격으로 로마군을 괴롭혔습니다. 병사들의 고통이 정말 극심했겠어요. 네, 극심한 더위, 식량과 물 부족, 계속되는 적의 습격, 병사들은 완전히 지쳐갔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직접 병사들을 독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휘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암미아누스는 이 시기에 로마의 수호신이 슬픈 모습으로 황제의 막사를 떠나는 환영을 받다거나 불길한 유성에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는 등 패배를 암시하는 듯한 징조들도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율리아누스 개인에게 최후의 순간이 닥치게 되죠. 네. 계속되는 소규모 교전 중에 율리아누스가 후방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그걸 잠재우려고 급히 달려나가다가 그만 방어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적이 던진 창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리고 맙니다. 치명상이었죠. 암미아누스가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다고 하던데요. 네, 당시의 혼란스러운 전장 상황과 치명상을 입은 황제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고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나요? 배교자, 황제의 죽음이다 보니 기독교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각색되기도 했을 텐데 기본이나 암미아누스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집어는 암미아누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임종 장면을 비교적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막사로 옮겨진 율리아누스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하고 철학자다운 태도를 유지했다고 해요. 마지막까지 철학자였군요. 네, 슬퍼하는 친구들과 장군들에게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다 라면서 오히려 위로했다고 합니다. 곁을 지키던 철학자 친구들 막시무스나 프리스쿠스와는 영혼의 본질이나 불멸성에 대해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해지고요. 후계자는 지명했나요? 아니요. 후계자를 지명하라는 요청에는 자신의 지명이 오히려 군대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거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았고 다가올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한다고 말한 뒤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정말 짧지만 너무나 강렬하고 극적인 삶이었네요. 율리아누스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자신의 이상과 의지대로 어떻게든 바꿔보려 했던 참 비극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철학자로서의 이상과 황제로서의 권력을 결합시키려고 했고 개인적인 미덕이나 군사적 재능도 뛰어났지만 결국 시대의 거대한 흐름, 특히 그 종교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의 평가도 좀 복합적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은 율리아누스의 개인적인 능력과 미덕, 예를 들어 학식, 용기, 절제, 정의감 같은 건 높게 평가해요. 하지만 그의 종교 정책, 특히 기독교에 대한 편협함과 박해는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그리고 페르시아 원정의 실패도 결국 그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보고요. 네. 그의 어떤 영웅적인 포부와 냉정한 현실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기본의 시선으로 우리는 율리아누스라는 인물의 다층적인 면모, 그리고 그가 로마 역사에서 차지하는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분명 실패한 개혁가였지만 그의 존재 자체는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관계, 또 고대 세계의 종말이라는 아주 거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만들죠. 율리아누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높은 이상을 가진 지도자가 현실 정치의 벽 앞에서 겪는 고뇌라든지 신념과 실용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때로는 한 개인의 위대한 의지조차도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도 보여주고요. 여러분은 율리아누스의 삶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의 성공과 실패, 어느 쪽에서 더 큰 울림을 느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본은 율리아누스를 이성으로 통치하려 한 마지막 로마 황제 중 한 사람으로 보는 듯한 약간의 애정이 섞인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율리아누스가 페르시아 원정에서 살아 돌아와서 한 10년 혹은 20년 더 통치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는 기독교가 지배하게 될 그 미래를 정말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시도가 오히려 더 큰 내정과 혼란만 불러왔을까요? 만약 그의 그 이교 부흥 시도가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서구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 그것도 꽤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다음 탐구에서는 또 다른 역사의 메아리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